영남대학교의 영어영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승열 교수라고 합니다. 저 개인적인 관심사는 환경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녹색평론이라고 하는 그 잡지의 편집 자문위원도 오랫동안 맡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환경 문제는 정치 문제로 이게 귀결되기 마련이죠. 환경 그 자체로는 환경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가 정치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그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0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2010년도가 아마 이재명 그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던 해일 거예요. 그 시장이 되자마자 이분이 제일 먼저 시행했던 1호 정책이 성남시가 떠안고 있었던, 특히 전임 시장이 호합한 신청사를 마련하면서 그리고 또 그분이 벌였던 그 사업들, 그걸로 인해서 생긴 부채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모라토리움, 이대로 다 갚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결국은 정치인들하고 그 토목업자들, 도로 등등 이런 토목 사업을 주로 시 예산을 들이부어서 사업을 하다가 생긴 부채인데, 따지고 보면은 이런 토건 사업자들에게 시의 예산을 갖다 주고, 그것은 시민들의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운데 생긴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은 일정한 관료들과 사업자들에 의해서 생긴 부채인데, 그것을 시 예산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민생에 돌아가야 될, 그리고 시민들이 낸 예산을 그 빚 갚는 데다가 다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은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그리고 그 토건 이해관계자들의 결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시민들에게 부담을 이렇게 전이시키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대신 그 후로 3년 정도에 걸쳐서 3, 4년에 걸쳐서 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이렇게 관습적으로 들어갔던 무슨 보도블록 매년 교체하는 이런 쓸데없는 불효불급의 예산들, 도로 건설들, 이런 것들에 그 집행됐던 예산들을 대거 절감을 하죠. 그래서 3년 뒤에 그 모라토리움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그 이후에부터 나오는 그 남는 재정을 결국은 성남의 이제 민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공병원이라든지 이재명 그 시장을 아주 이렇게 돋보이게 했던 사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병원을 선진적으로 먼저 이렇게 세우는 등, 그리고 교복 사업, 무상 지급이라든지 등등 여러 그 민생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2010년도에 사실 그렇게 좀 아주 강렬하게 제가 인상을 받았던 데는 그 다른 또 어떤 사건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셈인데, 2010년도에 에쿠아도르가 그 열대우림이 있는 지역에 미국의 쉘 기업이 거기서 유전을 개발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개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을 국가가 내어서 결국은 이 이익을 미국 쉘 기업에게 이렇게 몰아주는, 그래서 열대 그 우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삶을 파탄나게 하고, 그리고 그런 대규모 유전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가 대략 한 4억 톤 정도의 분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당시 에쿠아도르 대통령이었던 라파엘 코레아라고 하는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 유전을 나는 개발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쉘과 에쿠아도르 전 정부가 맺었던 계약을 파기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세계 인류의 환경이나 그 기업의 모든 이익을 줄 뿐이지 하나도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선언을 하게 되니까 그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약 한 250억 불 정도 됐다라고 그래요. 물어줘야 되는 돈이. 그래서 이 라파엘 코레아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세계 시민을 어떻게 설득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유전을 개발하게 되면은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열대우림이 다 파괴되고,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의 문화도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약 4억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하게 된다. 우리 그거 안 하겠다. 4억 톤이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왜 지금 1.5도, 지구온도 1.5도 올라가면은 더 이상 지구는 회생 가능하지 않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는 IPCC 과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게 1.5도 아닙니까? 1.5도를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방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그 한계량이 있습니다. 그게 10억 톤이에요. 10억 톤. 앞으로 인류가 10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을 하면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끝난다라고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4억 톤입니다. 그 중에 4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막는 대신에, 방출을 막는 대신에 인류에 기여를 하는 것이니까, 대신 우리에게 기금을 모아서 그 20억 불을 대신 갚아달라. 세계 여러 시민 사회가 그런 이제 딜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2010년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2010년도에 말하자면은 업자들에게 예산을 몰아주는 이런 것들 관료와 결탁이 되어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민생이 결정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이 있었던 시점인데, 그 한 예로 보더라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와 같은 철학을 분명히 갖고 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겼단 말이에요. 3년 안에 해결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뭐 정치쇼다. 한나라당에서는 당시 정치쇼라고 몰아붙였습니다만, 서로 쇼라 하더라도 실제로 민생을 위한 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인이 갖춰야 될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의 철학과 그리고 그 실행력을 보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존재를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각인이 되는, 제 머리에 각인이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뭐 그게 이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였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마음이 좀 커가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어떤 일을 하나 이렇게 지켜보게 되고, 이제 그러다 결정적으로는 지난 촛불 집회 때, 2016년도 촛불 집회 때 이른바 그 사이다 발언들, 그리고 2017년도에 대통령 이제 선거에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내세웠던 공약 중에 제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어떤 공약을 내놓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그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지역화폐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역화폐에 대한 저기를 보면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상인들이나 어떤 생산 활동을 해도 거기에서 생기는 그 잉여의 자본이 실제로 노동을 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더 큰 어떤 금융업자들, 더 큰 어떤 시장으로 이렇게 이전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익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생산 활동을 해도 결국은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서울로 넘어가고, 서울은 또 뉴욕이나 파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아주 초단위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아주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것을 막는 역사적인 사례들이 바로 지역화폐를 통해서, 예컨대 전쟁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피폐화되었다든지, 또 대공황 때문에 어느 지역이 이렇게 피폐화되었을 때 시민들의 삶의 어떤 복지를 도모해주고 보장해주는 경제 시스템 중에 하나가 그 지역화폐라는 것이죠. 그 사례가 뭐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실제로 민생의 어떤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경제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무수한 예를 발견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한 예를 제가 잠깐 이재명 후보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한 가지 한다면 1932년에 오스트리아의 베르글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때는 그 뭐 미국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대공황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뭐 지역 경제가 아주 형편없이 이렇게 피폐화되었던 시점이죠. 근데 그 베르글의 당시의 시장이 누군지 내가 이름은 지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은 시장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바로 지역 화폐예요. 그리고 그 지역 화폐는 물론 당시에 그 지역 화폐 이론가들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실행에 옮긴 건데 소멸성 지역 화폐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시에서 보장해서 그 화폐성을 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일주일에 하나씩 스탬프를 붙여야 됩니다. 스탬프를. 그러니까 그 지역 화폐를 갖고 내가 쓰지를 않으면은 스탬프를 붙여야 돼요. 근데 그 스탬프가 뭐냐면은 그 돈의 그 화폐 가치의 10%씩 감액이 되는 스탬프입니다. 그래서 내가 2주를 갖고 있다. 그럼 1,000원을 갖고 있으면 그 중에 20%가 화폐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들은 그 지역 화폐를 갖고 시장에 가서 얼렁얼렁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이자가 붙고 주식 투자를 해서 우리가 어떤 그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게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베르그시에서 통용되었던 뭡니까 그 소멸형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생산을 하고 그것을 유통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야말로 교환 수단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화폐를 삼으면 안 된다라는 철학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3년, 4년 그 아주 성공적으로 그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베르그시의 그 지역 경제가 오스트리아 전체의 어떤 그 경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상인들, 생산인들 또 다른 그 생산인의 다른 면은 소비자들인데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 소멸성 지역 화폐가 작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역 화폐의 중요성을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인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역시 그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자본주의 국가를 설계했던 많은 이론가들 중에 그 말이 튀어나와요. 예컨대 토마스 페인 같은 사람, 이 토마스 페인 같은 사람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이라고 하는 미합중국의 자본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시민의 자유가 중요하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했던 중요한 사상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말하자면 미국이 지향하고 있었던 자유주의 경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 땅값으로 인한 불평등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책으로 땅값이라는 게 결국은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값의 어떤 그 불평등한 그런 전개 과정, 그로 인해서 심화되는 그 국민들 사이에 시민들 사이에 경제적 불평등을 토지 보유세라고 하는 형태로 거두어들임으로써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막자. 그리고 그 토지 보유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일정한 내셔널 펀드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경제 진입을 할 때 경제 활동에 진입을 하는 20대 청년들 18세인가요? 거기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의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하자. 그리고 경제 활동이 다 끝난 뒤에 50대 이상의 노인들, 경제적 약자들이죠. 그들에게 이 기본소득의 형태로 그 돈을 지급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설계를 제시를 했죠.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어떤 그 불평등 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해소책으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어떤 그 정책적 수단을 내놓았던 그런 예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재명 후보라는 분이 내놓은 2017년도에 아주 내 귀를 의심할 정도였는데 바로 그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지역화폐라는 형태로 지급을 하자. 그래서 이것은 복지 정책이면서 동시에 경제 정책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그 경제적 아이디어를 놀랍게도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세트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공약을 내놓는 걸 보고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 지지해서 어떤 민생을 살리는 그런 정치인으로 성장을 시켜야 된다.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내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을 이번에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것이죠. 예,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 맨 마지막,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는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지율이 막 일희일비하지 않습니까? 딱 붙어갖고. 그러던 와중에 뭐 그 첫 번째 이유인데요. 며칠 전에 제가 백낙청 선생님하고 그 오마이 그 TV에서 그 백낙청 선생님이 왜 이재명을 지지해야 되는가 하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100% 동의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일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지금 지지율에 이게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이재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 정권,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이 완수하지 못한, 상당 부분 실패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 환경, 노동, 어느 거 하나 속 시원하게 그 20대 일자리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정권 그 뭐라고 그럽니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권 교체. 정권, 그냥 무엇을 위한 정권 교체인지 알 수 없는 단순한 정치적 보복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그쪽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촛불에 대한 부정이거든요. 촛불이 범죄 행위였다라는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도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좌파냐 우파냐는 이런 이념 싸움을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위와 아래, 말하자면 위라는 건 기득권이죠. 기득권 카르텔이죠. 그 기득권 카르텔을 통해서 독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 관계들을 재조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촛불 혁명의 큰 그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5년 전에. 그래서 그것을 되살리겠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야 그것이 역사적으로 퇴행하지 않는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에 나가면은 무엇보다도 뭐 우리 반도체도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중요한 것이 촛불, 민중들의 평화 시위를 통해서 권력자를 끌어내린 실예를 갖고 있는 지구상에 몇 되지 않는 나라.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이 지금 뭐 G 몇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G5에 넣겠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인데,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어떤 성장, 경제 성장을 통해서 생산량의 어떤 총량을 늘려서 그만큼의 G5로 하겠다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결국은 뭐냐면, 국민이 주인이 된 가운데에 어떤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뭐 전 개인적으로 경제 성장과 그 이런 어떤 불평등의 저기가 완벽하게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이것이 어떤 경제의 총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국격을 이렇게 높인다, 그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번 선거가. 그래서 그 촛불 집회의 연속성을 우리가 담보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 반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국힘당 쪽의 이야기를 보면은 모든 것을 뒤집어서 검찰 독재 내지는 그 기득권 강화 이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의 반동을 스톱시킬 수 있는, 정지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은 제가 지난 5월달 경선 때 제가 그 이재명 지지 선언문을 우리 한 선생님이 낭독을 하셨는데,
저도 우리 같이 낭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그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사회적 국가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후보다. 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전히 그에 대한 그런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또는 다기의 다양한 또 다양한 모습의 이런 어떤 그 욕구들, 욕망들 이게 이제 촛불 집회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다양한 어떤 사회의 모습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다극화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며칠 전에 민주당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송영길 후보가 송영길 대표가 그 얘기를 했던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하자면은 국민들이 어떤 대표성을 보다 다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정치 체제 말하자면 양당이 거대한 양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그 다당제죠. 다당제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정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지난번 총선 때 위성 정당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물론 당시에 불가피하게 그 국힘당이 먼저 위성 정당 만드니까 덩달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잘못됐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중요한 그 정당들, 군소 정당들과의 약속을 깨버린 것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했고 이번에 민주당 대표를 통해서 다시 다당제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야말로 헛된 약속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리라고 봐요. 그래서 바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후보 이것이 중요하다. 제가 생각하는 왜 이재명인가에 대한 두 번째 답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그 사회적 국가 이런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침공 사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건의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서방이 말하자면 소련의 바로 그 뒷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를 서방 쪽으로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신들과 군사동맹을 맺자 말하자면 나토에 가입을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방에 더 이렇게 의지했던 젤렌스키인가요? 그 대통령의 합당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서 말하자면은 한 나라의 어떤 그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주체적인 시각보다는 서방의 영향력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결국은 이런 지금 한 나라의 어떤 그 생존을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대단히 그야말로 미국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뭐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의 어떤 그 균형점을 찾는 정책보다는 뭐 전작권도 미국에 다 주고 미국에 의지해서 살자라고 하는 한국의 보수 세력의 막강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옳은 길인가? 어떤 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대외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대한민국의 어떤 존망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이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왜 이재명인가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